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리가 매우 떨리네요. 네. 저 좀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그 장애 여성 공감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에서 이제 98년부터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라는 이 128개의 성폭력 상담소가 모여서 연대해서 활동하는 그곳에 이제 대표로도 있고,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임명을 받아서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없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오늘 저한테 맡은 주제는 그 사회적 소수자, 되게 이제 미투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소수자인 분들이 미투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 목소리가 왜 안 들리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나왔습니다.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2011년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영화 도가니라는 것이 나왔고, 도가니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아마 처음으로 장애인 성폭력이 좀 이렇게 주목받았던 것 같아요. 긴 시간 중에. 그리고 아마 최초로 정부가 뭐 합동 뭐 대책 같은 거 막 내놓고, 근데 지금도 미투 운동 시작되면서 많은 부처가 정말 다양한 이제 정부 정책이나 법률안들이 많이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지속 가능하고 우리 사회에 어쨌든 문화가 좀 바뀌려면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시민들이 촘촘하게 이렇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도가니를 피해자분들을 지원하면서 느꼈던 게,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은 말을 열심히 하기는 열심히 해요. 내가 어떤 일을 겪었고 나는 무슨 느낌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것이 실제로 이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수사 재판에서 굉장히 낯선 언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진술의 신빙성이 있어야 되고, 피해에 대한 정황을 제대로 설명해야 되고,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할 때 장애가 있는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낯선 환경에서 자신의 경험을 다시 사회적 언어로 얘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한 경험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 유통되는 언어로 다시 설명할 수 있을까. 장애인 피해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가장 어려웠던 건 이분들이 장애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성폭력한 나쁜 사람을 처벌해달라, 이런 프레임으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말하면 장애인 당사자분의 주체성이나 생각은 완전히 무시되고 그냥 나쁜 가해자만 있는 것 같은. 근데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법적으로 할 때 하는 말이 이제 저항할 수 없는 상태, 즉 한거불능 상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장애인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표현도 못하니까 결국 한거불능 상태이니까 이 장애인을 성적으로 침해한 사람은 처벌해야 된다, 이런 논리만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기서 놓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 장애인 피해자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환경에서, 그리고 어떤 관계에서 그런 성폭력 피해 경험을 가질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는 다 빠뜨려지고 그냥 나쁜 가해자만 남는 그런 방식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저는 피해자의 이야기가 좀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주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뭐가 발생이 되냐면, 조사를 하고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수사기관이나 재판에서 할 때 장애인분이 말을 조금 잘하면 그러면 싫다고 말할 수 있었네? 싫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성폭력이 아니지 라고 말을 하고, 말을 너무 못하세요. 이 장애인분이 자기 경험을 자기 언어로. 그러면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이 이거는 공소사실을 구성할 만한 요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저는 장애인이 되게 주체적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열심히 하도록 조력하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듣는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서는 말을 잘해도 문제, 못해도 문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때 고민했던 게 뭐냐면, 도대체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서 원하는 피해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들을 피해자의 위치에 두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는 어때야 되냐면요. 피해자다워야 돼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피해자다워야지, 피해자가 말을 잘하거나 당당하거나 그리고 혹은 슬퍼하지 않거나 이러면 저 정도의 사람이 가해자에 대해서 왜 저항할 수 없었지? 라면서 피해자답지 않다는 걸로 피해자 지위를 갖지 못하게 되는, 더구나 그것이 장애가 있는 경우에 특히 더, 장애인은 이건 두 가지 통념이 작동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피해자다워야 되는 통념, 하나는 장애인다워야 되는 통념. 이 두 가지를 수사나 재판기관에서 이 피해자가 그 지위를 갖지 못하면 사실 피해자가 안 되는 거죠. 이를테면 우픈 얘기일 수 있는데,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사탕이 아니라 커피를 달라고 했다. 성인 20대 지적장애 여성 피해자가 경찰한테 커피 한 잔 주세요 라고 말하면, 저한테 기속말로 경찰이 이렇게 말하죠. 지적장애인인데 커피 달라고 하는데 이거 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통념은 뭘까요? 지능이 떨어지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뭔가 아이 같아야 되는데 어른처럼 커피 달라고 한다. 이런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그런 통념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 요즘에 10대 청소년들이 왜 투표권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0대는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많은 부분 이제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장애인은 무능하다는 이유로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이주인은 선주민보다는 문화적 이해가 떨어지고, 그리고 특히 이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체류권 때문에 되게 많은 고생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주인이라서 얘기를 못하고, 그래서 사실 이 미투 운동을 보면서, 미투는 사실 우리 사회의 권력의 문제와 문화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가부장제 문화와 이 되게 우월적지가 함부로 쓰여지는 어떤 권력 구조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곳에서 항상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이 사실 잘 안 들리고 들으려 하지 않고, 듣게 되면 귀찮아지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강간 피해다, 성폭력 피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폭행과 협박을 수반한 간음행위, 그래서 가해자의 물리력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최근의 미투 운동의 피해자들을 보면 절대적 권력 앞에서 내가 그것을 저항할 수 없었다. 가해자가 물리력을 쓰지 않아도 나는 근데 이 사람에게 거절했을 때 내 삶이 전체적으로 흔들린다라는 어떤 압박을 받았을 때, 그것이 과연 그것을 이용한 성범죄는 성폭력이 아니냐. 그 정도 배운 여자가 거절할 수 있었어야지 왜 거절하지 못했냐라는 어떤 댓글을 되게 많더라고요. 많은데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위력이라는 권력의 피해자라는 이 성인 피해자의 모습과 이 장애나 이주나 이 성소수자나 이런 사회적 낮은 위치를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이
폭력 피해에서 자기 무능을 자기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방식과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다. 이를테면 사회적으로 취약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취약하다는 이유를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고, 이 권력 구조 안에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설명해야 되는 권력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맥락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이 피해자들이 실제로는 법원이나 재판기관에서 취약성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 사회의 논리는 그래, 이런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돌봐야지라는 시민의식이 생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언제나 그렇게 보호와 돌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 돌봄을 제공하고 보호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폭력을 했을 때는 무방비하게 노출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보호라든지 안전이라는 것이 어떤 취약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프레임만 갖고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우리 사회는 보호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를 계속 따지는 것 같거든요. 누가 보호받을 만한 자격을 갖고 있느냐. 그렇다면 이 보호받을 만한 자격을 갖은 사람들은 취약함을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취약성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이 사람의 몸의 통제권이나 이 사람의 권한을 뺏을 수 있는 구조, 이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 평등해지려면 이런 취약성을 강조하고 보호와 안전이란 담론을 넘어서서 과연 평등한 관계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불평등한 구조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권력이 취약한 사람을 쉽게 공격할 수 있고 쉽게 통제할 수 있다라는 논리에서 벗어나서, 그러면 낮은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힘을 갖고 평등하게 우리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사회적인 작은 목소리들이 우리 사회가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예정인데,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보호해야지, 나쁜 가해자를 처벌해야지, 이 프레임을 넘어서서 어떻게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어떻게 평등하게 만들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성찰을 해야 되고 어떤 다양성이 공존되는 사회가 가장 아름다운 사회이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인가를 정말 많이 이 미투 운동을 통해서 좀 확장성 있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냥 어떤 나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문제, 우리 사회의 그 모순적인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한국 사회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가, 그 지점을 여러분들이 함께 성찰하고 함께 고민한다면 이 미투 운동이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의 변화의 큰 흐름 속에 좋은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포용적인 태도로 우리가 이 미투 운동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소수자분들도 용기 내서 더 많은 이야기, 더 많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힘을 갖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